1956년 2월 27일 3군단은 군단 지휘조 훈련에 들어갔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북쪽으로 한 6km 떨어진 북면 송악리에 있던 3군단 예하 5사단 사령부에서도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상황실에 모여 도상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전날부터 시작된 눈이었다. 박정희 사단장은 훈련에 신경을 쓰다 보니 폭설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눈은 다음 날에도 내렸다. 전방고지의 적설량은 1m를 넘어서고 있었다. 사단과 휘하부대의 전화선은 들러붙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탱탱 끊어지고 있었다. 29일 오전에 눈이 일단 그쳤을 때 적설량은 3에서 6m나 됐다. 이날 아침 작전장교 조규동은 상황실에서 작전참모 이근섭 중령이 불러 문을 열고 나가다가 기겁을 했다. 눈이 키 높이까지 쌓였는데 불과 30m를 헤쳐 상황실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렸다. 조소위의 보고에 놀란 박정희 사단장이 바깥으로 나와 보고는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상훈련에 중단을 건의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유선통신망이 마비돼 예하부대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제설 작업과 구조 작업이 시작된 것은 3월 3일부터였다. 사상 최악의 폭설은 6, 5, 3사단 지역을 강타했는데 특히 5사단이 심했다.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고지에 고립된 부대로 식량을 공수했다. 박정희는 이런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 설중에 건투하는 제군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며칠만 더 참으면 이 난관을 타개할 것이니 불절불굴의 용기를 발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상급, 인접부대와 통신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급한 환자가 생기면 백방으로 노력하여 상부에 보고하라. 식량이 부족하면 완전히 소비하기 전에 여하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신속히 보고하라. 눈이 내릴 때도 위험하지만 눈이 녹을 때 더 위험하다. 벙커와 막사에 대하여 주의하라. 제설 작업 때 손발이 오래 젖어 있으면 동상에 걸리니 주의하라. 먼 곳에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통신이 잘 되면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제군들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으니 유선, 무선을 통하는 데 노력을 다하라. 축, 건투, 사단장 준장, 박정희. 제설 작업을 하던 중 36년대 7중대 소속 소대장 이규용 중위외 8명의 사병이 눈 속에서 걷는 자세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폭설이 쏟아지던 2월 28일 밤 한 소대원이 탈영했다. 이중희는 소대원 7명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탈영병을 붙잡아 돌아올 때 헌병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산길을 걸어오다가 폭설에 파묻힌 것이었다. 이규용 중위는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하다가 자신의 부대가 가까워지자 기관 단총을 발사해 신호를 보냈으나 수십 미터 전방에 있던 부대에서는 폭설로 이 총성을 듣지 못했다. 수십 발의 탄피들만 눈 속에서 발굴됐다. 토치카나 영구 막사에 있던 장병들은 무사했으나 수출 굽는다고 가건물을 지어놓고 잠자던 장병들은 지붕이 무너져서 진지호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잠자던 장병들은 가스 중독으로 죽고 막사가 눈에 파묻혀 질식사한 사병들도 있었다. 당시 전방사단에서는 이른바 후생사업의 하나로 나무를 잘라 숯을 만들어 민간인들에게 팔고 그 수입은 장교들이 나눠 갖고 있었다. 5사단에서만 모두 59명이 죽었다. 3군단 전체에서는 118명이 죽고 147명이 다쳤다.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설화 현장을 시찰했다. 박정희가 각하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니 정 총장은 그래도 박 장군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그쳤다고 오히려 위로했다. 박정희는 나중에 총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부하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 회고했다. 1군 사령부에서는 3사단장 정래혁과 박정희에게 설화 대책에 고생했다고 표창장을 주었다. 박정희는 부하들을 떼죽음 당하게 해놓고 무슨 납치로 상을 받겠나라면서 부사단장을 대신 보냈다고 한다. 1956년 5월 15일로 예정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전군은 선거 열풍에 휘말렸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란 구호를 앞세운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는 한강 백사장 유세에서 수십만의 청중을 동원했다. 이승만 이기붕의 자유당은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구호대로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했는데 민심의 대세가 신익희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군인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송효찬 3군 단장은 예하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라는 독려를 했다. 박정희 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박정희가 참모회의에 이 문제를 붙였더니 찬반이 엇갈렸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한 지금부터 나는 사단장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사단장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사단 특무대가 설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 저항이었다. 그 정도의 저항이라도 한 사단장은 그분뿐이었을 것입니다. 윤필용, 당시 군수참모의 말이다. 사단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송효찬 군단장이 직접 내려와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승만 지지를 역설하고 다녔다. 사단사령부에서 모의 투표를 해보니 90% 이상이 신익희 후보 지지였다. 그 신익희가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하자 박정희를 비롯한 사단사령부의 많은 장교들은 아쉬워했다. 그 직후 군단 정훈 장교가 5사단 사령부로 내려와 강당의 사병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했다. 신익희는 죽었고 조봉암은 기권했다. 이제는 찍을 사람이 이승만 박사뿐이다. 야당은 민주주의 하는데 영국 신문이 보도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작전장교 조규동 소위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봤는데 조봉암 후보가 기권했다는 기사는 없던데요. 장내에서 폭소가 터졌다. 5월 15일의 투표는 군대에선 사실상의 공개투표였다. 투표소에 입회한 감독자에게 사병들은 자신의 기표용지를 보이고는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했다.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5사단에서도 이승만, 이기붕 지지는 99% 이상을 기록했다. 그런 감시가 덜했던 사단사령부에선 이승만의 득표율이 50%를 밑돌았다. 이승만은 이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약 52%를 얻어 당선됐다. 죽은 신익희에 대한 일종의 추모표가 약 20%나 달해 민심의 향방을 보여준 데다 부통령으로는 장면이 당선됐다. 이 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예고한 전환점이 됐다. 5.15 선거 며칠 뒤 5사단 지역 비무장지대의 한 초소장이 당번병을 데리고 월북하는 사고가 났다. 이 급보를 접한 박정희는 상황장교 고태근 중위, 전속부관 한병기 중위를 데리고 초소로 갔다. 운전병 이타관이 모는 지프가 사고 초소에 당도했을 때는 날이 어둑했고 벌써 북측 확성기는 두 사람의 입북을 선전하고 있었다. 월북한 소대장은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앞으로 편지를 3장 남겼다. 박정희는 읽어보더니 고 중위에게 말없이 넘겼다. 사령부로 돌아오는 차 중에서 박정희는 독백하듯이 내뱉었다. 바보 같은 놈들, 난들 어떻게 해. 당시 5사단 정보처 보안장교였던 이성범 중위의 기억에 따르면 편지의 요지는 이러했다. 사단장 앞 편지. 박정희, 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알지.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서 너를 심판하겠다. 연대장 앞. 연대장, 너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알겠지.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서 너를 처단하겠다. 중대장은 죄가 없으니 처벌하지 말라. 중대장 앞. 폐를 끼쳐 미안하다. 이성범 중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인데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월북한 소대장은 경남 진주 출신인데 부산의 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투표 일주일쯤 전에 애인이 임신을 하여 면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3년 무렵에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검거된 것으로 압니다. 사고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사단사령부에 근무하던 작전장교 조규동 소위는 월북 사건이 난 그 주 토요일에 가짜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 서울로 나왔다. 5사단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울분이 복받쳐 견딜 수 없었다. 다음날 조선일보 편집국을 찾아갔다. 거기서 홍종인 주필을 만났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 우리말 발음이 서툴렀던 조소위는 목청을 높여 투표, 부정을 설명했다. 잠자코 듣고 있는 홍종인 주필을 찾아온 손님 둘이 있었다. 육본 정훈 차감과 육군 특무대 고위 간부였다.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 홍종인의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소위의 말을 엿듣게 됐다. 홍주필은 두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 들었지?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특무대 간부가 가만히 밖으로 나와 5사단 특무대로 전화를 걸었다. 사단 특무대에서는 이성범 중위에게 연락했다. 이 중위는 조소위의 독신자 숙소를 뒤졌다. 별다른 자료가 있을 리 없었다. 조소위는 월요일 밤에 귀대했다. 박정희는 이날 아침 참모들에게 신경질을 냈다. 부하 장교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조소위 들어오면 영창에 집어넣어. 박정희는 그러나 사단 특무대장이 조소위를 연행하여 조사한 뒤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어 라고 제지했다.
참모회의에서 윤필용 군수참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때를 잘못 만나 그렇지 부정을 고발한 조소위에게는 훈장을 줘야 합니다. 박정희는 작전참모 이근섭 중령에게 말했다. 특무대에 두지 말고 작전참모 집에 데려다 방 하나 주고 감시하면서 선도하쇼. 며칠 뒤 이중령이 조규동에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 헌병대 숙소에 보내줄 테니 거기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있어 라고 했다. 조소위는 헌병대 장교 숙소에서 일종의 연근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여기서 작전장교의 일도 거들어주고 식사도 잘했다. 열흘쯤 지나자 박 사단장이 불렀다. 조규동 소위가 사단장실에 들어가니 박정희는 부사단장 최재용 대령에게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라고 했다. 1대1 대면이 되자 박정희 준장은 조규동 소위에게 경어를 써가면서 타일렀다. 임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오. 그런 선거를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오. 군단장이 시키고 하니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요. 만약 임자도 연대장이었으면 그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요. 청년 장교로서 임자의 정의감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도집니다. 지금 수술하면 희생만 큽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규동 소위는 지금도 그분이 말씀을 참 어질게 했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로써 조소위의 양심선언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났다. 그러나 인사기록에는 이 사건이 실렸다. 나중에 조규동 소령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도 받았으나 중령 진급에 누락돼 전역하게 된다. 1956년 5월에 있었던 부정선거와 부하들의 잇따른 월북과 양심선언 사건은 박정희 사단장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심어준다. 난들 어쩌란 말인가란 자조가 보름 사이 나라가 골물대로 굼도록 내버려 둔 다음 수술을 해야 희생이 덜하다는 냉철한 계산으로 바뀐 것이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아야 이 모순덩어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때 이후 박정희의 태도가 달라진다. 내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2달에 한 번 정도 서울집에 들르고 있었다. 노량진 새방에는 방이 2개뿐이라 운전병 이타관은 바깥에 세워놓은 지프 안에서 잠을 자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 부엌 아궁이 옆에서 유경수와 함께 불을 떼면서 몸을 녹였다. 박정희가 내 집을 마련한 것은 1956년 4월이었다. 서울 충현동의 낡은 2층 일본식 집을 샀다. 연 건평이 약 30평. 지금 장충체육관 근처에 있었던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2층에 방 하나는 월세를 끼고 산 것이다. 이 방에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가끔 들르는 미국인의 현지처로 보였다. 집 옆에는 높은 축대가 있어 낮에도 어두웠고 홍수가 나면 하수가 역류해 마당이 물바다가 되곤 했다. 유경수는 가끔 인제군의 사단사령부를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차와 과일로서 장교들을 대접하곤 했다. 유경수는 젊은 장교들에게 다른 사단장들 집에는 차가 다 있는데 저 영감에게 차 한 대 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라고 남편 흉을 보듯 농담하다가도 금방 그래도 저분이 인정은 참 많아요 라고 말을 돌렸다. 끝에 가선 항상 남편 칭찬이었다. 밤이 되면 유경수는 보온병에 커피를 넣어 사단장 숙소 주변에 있는 초소를 찾아갔다. 박정희 사단장은 사정과 공무를 좀처럼 혼동하지 않았다. 통신중대 부중대장이었던 고찬국 당시 중위는 사단장의 내무 사열이 가장 무서웠다고 기억한다. 사단장은 통신참모 심중령을 총애했습니다. 심중령은 그분의 바둑 상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중대의 내무 사열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무 사열이 시작되자 사단장은 통신참모가 타고 다니던 지프부터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도크 위로 올려놓게 한 뒤 지휘봉을 든 그분이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고는 재검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설마 자동차의 밑까지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차를 한 대씩 맡아 밤을 새워가면서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닦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육사 출신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